안녕하세요. 네, 메타데이터 이해 온라인 수업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온라인 수업을 잘 해보질 않아서 그냥 집에 있는 노트북으로 영상을 녹화해서 그걸로 업로드하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올린 그 자료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다운로드 하시고 그 자료를 보시면서 또 이 영상 시청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오디오 위주가 될 테니까 그냥 켜두시고 주무셔도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좀 쑥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수업은 해야 되니까 한번 봅시다. 지난 시간까지 해서 우리는 더블링 코어를 살펴보았습니다. 더블링 코어라는 메타데이터 표준을 살펴보았는데 그 메타데이터 표준에서는 이제 15개의 간략한 그 메타데이터 요소들도 함께 살펴봤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MODS라고 하는 메타데이터 표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MODS는 영어의 약자입니다. 슬라이드에 있는 것처럼 메타데이터 오브젝트 디스크립션 스탠다드라는 그 앞 문자들을 따온 그런 부분들입니다. 지난 시간에 보였던 메타데이터인 더블링코어 같은 경우는 웹 정보 자원을 이제 기술하기 위한, 자발적으로 기술하기 위한 표준적인 메타데이터 항목들을 만든 거라면은 MODS는 웹보다는 도서관 쪽에서 주로 디지털 정보 자원을 기술하기 위해서 만든 메타데이터 그런 표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쪽에서는 이 부분들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교재에는 이제 정보기술자원과 메타데이터라는 책에 이 슬라이드 페이지가 있으니까요. 부가적인 내용들은 거기서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 이것도 수업 관련해서 공지를 하자면 그 온라인 수업도 일종의 수업이니까 편집 없이 딱 50분 하고 쉬는 시간 갖는 것처럼 딱 50분 단위로 영상을 제작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50분은 편집을 해서 내용을 축약해서 한다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라이브처럼 그냥 오프라인에서 수업하듯이 50분 그냥 흘러가고 끝나면 50분 이제 알람 맞춰놨거든요. 그래서 알람이 울리면 이제 수업은 끝나는 형태로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영상이 50분을 초과하진 않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50분 딱 되면 진도가 나가지 못했던 어쨌든 간에 거기서 딱 중단을 할 거예요. 예. 참 그렇게 진행할 테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MODS와 관련해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들을 좀 기술을 해놨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이 MODS라는 자원 표준에 대해서 이렇게 인터넷 공간에서 소개하고 있는 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도 또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MODS의 공식 웹사이트도 이렇게 인터넷 주소 있습니다. 이건 영어라서 참고하실 분은 이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MODS란 무엇인지 간략하게 개요를 한번 살펴보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MODS라는 것은 말 그대로 디지털 정보 자원을 기술하기 위한 메타데이터 표준입니다. 그러니까 대상 자체가 디지털 정보 자원이에요. 인쇄 형태의 정보 자원이 아니라 디지털, 그러니까 파일 형태나 아니면은 DVD나 이런 매체에 담겨져 있는 디지털 형태의 정보 자원을 기술하기 위한 그러한 메타데이터 항목들이나 이런 것들을 정의해 놓은 부분들이 됩니다. 이 MODS를 만든 기관, 개발 기관은 미국 의회 도서관이에요. LC죠. 여기서 주도로 이제 MODS라는 그런 메타데이터 표준을 만들었습니다. 개발 시기는 2002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비교적 예전이죠. 처음에 개발은 2002년도에 최종됐는데 사실 이 논의가 나온 거는 1990년대 후반부터 논의가 시작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2002년도에 이제 공식적인 MODS 버전 1에 대한 그것이 발표가 되었고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되는 분야는 도서관입니다. MODS는 뭐 많은 기관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겠지만 도서관에서 주도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메타데이터 표준이에요. 디지털 정보 자원을 위한. 그래서 주로 도서관 쪽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국립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도 MODS로 뭐 전자저널 내지는 그 디지털 정보 자원들을 기술을 하고 있어요. 마크가 아니라 MODS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쪽에서는 MODS를 마크와 더불어서 이제 주요한 기술 규칙과 같이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발하게 된 이유는 디지털 정보 자원 때문이에요. 디지털 정보 자원을 효과적 내지는 효율적으로 기술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는데 뭐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개발 이유 중에 하나는 마크라는 그런 포맷이 도서관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있어 왔죠. 1970년 뭐 그때부터 개발이 되어 와서. 근데 그것으로는 디지털 정보 자원을 표현을 할 때 너무 복잡하고 더블링코라는 것 간편한 것이 나왔는데 마크로 작성을 하려면 사람들이 직접 작성을 하기엔 너무 어렵다. 뭐 이러한 측면이 있어서 또 MODS라는 새로운 것을 만들게 됐습니다. 요것은 작성 구문이 XML이에요. MODS는 XML이기 때문에 XML로 구문으로 작성이 돼야 됩니다. 그런 또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MODS라는 메타데이터 표준입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문헌정보학과에서는 주요한 메타데이터 표준 중에 하나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도서관에 진출을 한다면 디지털 정보 자원에 대해서는 이 MODS로 작성을 할 수도 있어요. 지금 누누이 얘기하지만 메타데이터 표준이 이렇고 구문이 XML이고 그렇지만 실제 여러분이 이것을 작성한다고 하면은 그 좀 편리하게 작성이 되어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로 작성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요 XML 하나도 모른다. 뭐 사실 그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GUI 버전으로 그 인터넷에서 우리가 더블링코어를 XML로 이렇게 변환 도구로 해서 변환을 했던 것처럼 이런 것도 MODS도 입력하는 거를 보면은 뭐 인터넷에서 뭐 메뉴 선택해서 넣듯이 그런 것들이 다 있으니까요. 뭐 지금은 그냥 항목이 어떻고 XML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 이 슬라이드 자체는 좀 그 원문에 가깝게 원 자료 형태로 가깝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MODS를 작성을 할 때는 지금보다는 좀 편리한 도구로 작성을 하고는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도대체 구문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해도 크게 뭐 상관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제 MODS가 구축이 된 배경들을 조금 살펴보고 구체적인 메타데이터 요소들 하나하나를 조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도서관 쪽에서 구축이 되겠는데요. 그 당시에 MODS가 구축을 할 그 당시에 어떤 시기적인 상황, 환경들을 알면은 MODS가 무엇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으로 만들어졌는지를 보다 쉽게 좀 큰 흐름 속에서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MODS가 처음에 이제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된 이유는 1990년대 후반이었습니다. 여기 1990년대 후반이었는데 이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면은 이제 인터넷이라는 것이 민간의 영역으로 이제 설립이 되고 막 웹 서비스가 붐업을 일어나기 시작하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미국에서는 그 정부 차원에서 그 인쇄 형태로 되어 있었던 자료들을 디지털화해서 디지털 파일로 그런 정보들을 이렇게 배포 내진 저장하고 그러한 시스템으로 전환을 하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어떤 정부 자원이든 아니면은 도서관이든 모든 것은 다 물리적인
인쇄 형태로만 취급을 하던 시대였습니다. 정부에서도 뭐 자료 같은 거 찾으려면은 그 모빌이라고 하죠. 그 자료실에 가서 그걸 꺼내서 페이지를 찾아봐서 그 뭐 X 파일 같은 거 드라마에서 보듯이 그렇게 꺼내서 보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1990년대부터는 이제 그 디지털 형태로 이제 전환이 되던 시기였어요. 그 전까지는 인쇄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디지털이 어떤 건지도 잘 몰랐고, 지금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쓰고 있는 PDF 파일 뭐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지만 그 당시엔 그런 게 뭔지도 몰랐고 그렇게 본다는 것도 참 신기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파일로 저장을 하고 뭐 이렇게 주고받고 하지만 실제로 자료를 볼 때는 출력을 해서 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디지털이 그만큼 이제 처음 태동하던 그런 시기였다. 인쇄 자료, 그전에는 인쇄 자료로만 되어 있었다라는 그 시기적인 배경을 좀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MODS라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 왜 탄생을 하게 됐는지를 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디지털 전환의 시기였고, 특히나 또 인터넷이라는 것이 깔리고 또 웹 서비스가 확장되던 시절이었다. 그 차원에서 인쇄 형태로만 존재하던 정보 자원들이 웹에서 디지털 형태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이제 기술, 그야말로 메타데이터를 작성해야 되는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 번씩 한번 구체적인 내용들을 읽어봅시다. 사실 그전에는 기존의 서지도구 마크라는 것이 있었어요. 도서관에서는. 그렇지만 그것은 디지털이라는 게 등장하기도 전에 나온 그러한 포맷이기 때문에 인쇄 형태의 정보 자원들을 기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한 정보 자원 형태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디지털 정보 자원의 기술할 때는 한계가 보인다. 한계가 있다. 라는 것이 이제 공통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그게 그렇다면 한계가 도대체 무엇이냐 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마크라는 걸 좀 들여다봤었죠. 보면은 필드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는 디지털 정보 자원에는 필요 없는 필드들도 존재를 하고는 있어요. 물리적인 형태들을 기술하는 그러한 필드들은 사실 디지털 정보 자원에서는 크게 기록되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그리고 또 숫자 형태로 태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봤던 것처럼. 그래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면 숫자 형태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별도의 레퍼런스, 참고 자료들을 봐야지만 알 수가 있는 형태였어요. 근데 이 시기에만 해도 인터넷이나 웹 자원 이런 것이 태동하던 시기만 해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생산되는 자료들, 정보 자원들, 디지털 정보 자원들에 대해서 생산자가 직접 메타데이터를 작성을 해서 부착을 한 형태로 배포를 하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이용자들도 메타데이터를 자기가 실제로 작성을 할 수 있는 형태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때 처음 생각이었어요. 물론 지금에서도 생산자가 내지는 자기가 웹페이지를 만들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작성하진 않죠. 그것은 아주 미미합니다. 자기 자신의 어떤 웹페이지나 정보 자원들이 다른 사람에게 널리 알려지고 검색 엔진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작성하는 케이스는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작성하지는 않죠. 예.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일반 이용자들이 쉽게 작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MODS라는 것이 새롭게 만들어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가지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의회 도서관에서 주도적으로 이제 마크 구조 등을 대체할 수 있는 내지는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회의를 하고 논의를 했겠죠. 그래서
도서관계의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새로운 메타데이터 표준으로 MODS를 2002년도에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MODS는 기본적으로 표방을 한 것은 마크 구조가 너무 복잡하다 해서 간소화하는 방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더블링 코어는 너무 간소하다. 15개의 요소는 너무 간소해서 정보 자원의 특성을 기술하는 데에는 부족하다라는 것이 또 도서관계의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둘을 절충한 형태로 이제 등장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크의 복잡성과 더블링 코어의 단순성을 보완할 수 있는 형태. 그러니까 중간이라는 얘기입니다. 마크보다는 메타데이터 항목이 적지만 더블링 코어보다는 메타데이터 항목이 많고 좀 복잡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메타데이터의 항목이 복잡하다 내지는 단순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장단점을 각각 가지고 있습니다. 복잡하다고 하는 것은 메타데이터 항목이 많고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기록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메타데이터로서 즉 작성되는 정보자원의 여러 측면들이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데이터 작성을 하려면 그건 좀 어려울 수 있죠. 뭐 사서가 작성해야 될 수도 있고 마크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한번 메타데이터가 작성이 되면 그것을 활용하는 그 활용성에는 굉장히 좋은 형태가 뭐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복잡하다라는 것은요. 반면에 이제 단순하다라고 하는 것은 작성할 때에 누구나 쉽게 작성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죠. 반면에 정보 자원에 대해서 비교적 몇 가지 적은 수의 측면만 우리가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검색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특징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실제 정보 자원이 아닌 메타데이터를 보고서 알 수 있는 그 항목들이 좀 제한되기 때문에 아마 좀 단순하다는 것은 정보 자원의 특성을 자세히 내지는 정보의 소실 없이 구축하는 거에서는 좀 단점이라고 할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메타데이터가 복잡하다 내지는 항목이 많고 적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러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어느 것이 맞다고는 볼 수 없지만 MODS는 마크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더블링 코어와 같이 단순한 형태로 작성을 하되 더블링 코어는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더블링 코어보다는 좀 더 많은 측면을 다룰 수 있는 그러한 메타데이터 표준으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처음 개발이 됐다고 말씀드렸죠. 개발된 이후에 계속해서 버전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3.8 버전까지 되어 있어요. 이것은 2002년 5월에 업데이트된 버전입니다. 그래서 LC가 사실 뭐를 시작을 하면 굉장히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특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MODS도 지금 2002년도에 5월에 업데이트 됐고 아마 계속 팔로우를 하면서 버전 업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알고 싶으시면은 여기 URL 같은 걸 적어 놨습니다. 역시나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구글 번역기 잘 나오니까요. 그걸로 구글 번역기로 번역해서 한글로 충분히 보시면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메타데이터 표준에 대해서 많이들 이제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메타데이터 표준이 뭐 특별히 대단한 건 아니고 무슨 대상으로 메타데이터를 작성할 것인가 그리고 그 메타데이터 항목은 무엇이 있는가 이것을 이제 살펴보는 것이 주로 메타데이터 표준에 대한 전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MODS 같은 경우는 상위 요소는 20여 개가 20개입니다. 20개, 딱 20개. 상위 요소, 탑 레벨 엘리먼트를 상위 요소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것과 그에 대한 하위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개의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요소, 메타데이터 요소에는 그에 대한 구체적인 측면의 또 다른
요소들로 구성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됩니다. 제목을 예로 들면은 MODS에는 타이틀 인포라고 하는, 영어로 하면 그렇습니다. 그런 타이틀 인포라는 상위 요소가 있어요. 탑 레벨 엘리먼트가 있습니다. 그 타이틀 인포라는 그 상위 요소 하위에는 타이틀이라고 하는 그러한 하위 엘리먼트도 있고, 서브 타이틀이라는 하위 요소도 있고, 그렇게 서로 5개 정도의 하위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라는 측면, 네임이라고 하는 또 상위 요소에 대해서는 또 거기에서 네임 파트, 또 다른 어떤 요소, 하위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20개의 상위 요소와 그 각각의 상위 요소에 맞는 하위 요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모든 상위 요소가 하위 요소를 갖는 건 아니에요.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한 70몇 개 정도로 되는 요소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요소들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 MODS라는 것이 마크가 좀 복잡하고 이용자들이 이용하기 어렵다라는 측면이 있었는데, 그러면은 MODS는 어떤 마크와 비교해서 장점을 가지는지, 내지는 어떤 것이 다른 것인지 정리를 해놓은 부분들이에요. 이걸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기존의 마크에 비해서 좀 유연하다라는 것은 항목이 좀 적다 라는 부분들이 있고, 명확한 계층 구조를 표현할 수 있다는 특성이 있음. 그래서 상위 요소와 하위 요소가 이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적합하게 작성을 한다면은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내용의 메타데이터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XML 구문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구문 규칙이 상대적으로 단순하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마크에 비해서입니다. 마크는 구문 자체는 우리가 살펴봤듯이 5자리에 위치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 표시기호니 지시기호니 좀 복잡했어요. 그리고 숫자로 필드를 표시를 하고 이런 형태였었죠. 그렇지만 MODS는 XML을 구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XML 형태로 작성을 하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단순하다라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사람이 이해하기 쉽다, 작성하기도 쉽다, 이러한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XML을 안다면. 그리고 세 번째는 기존의 마크는 태그를 숫자로 사용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기억을 하실 겁니다. 책임 소재, 이런 저자 파트죠. 그걸 작성을 하려면 245 태그니 이렇게 작성을 했던 게 마크였습니다. 하지만 MODS는 그러한 태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메타데이터 요소가 숫자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있는 단어들로 되어 있습니다. 타이틀, 네임, 서브젝트, 그 영어인데 한글로 번역을 하자면 제목, 저자, 주제명 이런 것들처럼 우리가 알 수 있는 자연어로 작성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의미하는 바를 보다 쉽게 알 수 있죠. 마크보다는. 그런 특징이 또 있고, 또 다른 측면으로 밑에 분릿을 보면 MODS는 디지털 정보 자원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함과 동시에 다양한 접근점은 제공할 수 있도록 제한됐다 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검색에도 장점을 가진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처음에 설계될 때부터 검색을 할 수 있게 그런 어떤 부분들이 검색의 접근점으로 사용할 때 용이한지 부분들을 고려를 한 측면이 있습니다. MODS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도 장점을 가집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그 당시에 만들어질 때에 가지는 장점이기도 해요. 최근에는 사실 마크로 작성이 되었든 MODS로 작성이 되었든 검색 엔진에서 검색이 되는 것은 거의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연어 처리나 아니면 여러 가지 기술이 발달이 되었기 때문에 꼭 MODS가 또 검색 차원의 장점을 가진다라는 측면이 있지만, 또 마크도 그에 완전히 마크는 그런 검색을 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것은 사실 아니고 MODS가 조금 더 이제 계층적인 구조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메타데이터의 값이 있을 때 그것이 어떤 것에 대한 값인지를 좀 극명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 뭐 그렇게 설명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검색 차원의 다양한 접근점을 만들기 위한 요소도 분명히 존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마크는 과연 MODS로 대체되었는가? 이게 가장 궁금한 부분들이겠죠. 예. 마크도 야크를 대체할 모양으로 이제 MODS라는 것이 등장을 했는데, 그럼 마크는 MODS로 대체되었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서관에서는 인쇄 자료는 역시나 아직도 마크로 작성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디지털 정보 자원에 한해서 이제 MODS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마크로 작성되었던 장소의 분량이 무지무지하게 많죠. 뭐 그거를 다 MODS로 뭐 변환을 할 수 있겠지만 마크를 MODS로 변환을 하면 또 소실되는 정보가 있어요. MODS는 마크의 약간의 간소화 버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미 작성된 마크라는 그 메타데이터 잘 작성된 게 있는데 그거를 조금 요소들을 다 줄여가면서 MOD 요소를 만들 것이냐, 내지는 아니면 기존에 마크를 작성할 수 있는 훈련된 사서들이 있어요. 그래서 새롭게 들어오는 인쇄 자료에 대해서도 마크로 충분히 다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부터 MODS로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걸로 대체를 할 것인가? MODS가 작성하기 쉬우니까. 이미 작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훈련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마크는 MODS로 완전히 대체되지는 않았고, 디지털 정보 자원에 한해서 이제 MODS가 작성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MODS 공식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메타데이터 항목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번 탑 레벨 엘리먼트는 앞서 얘기했듯이 상위 요소라고 번역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타이틀 인포라는 상위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런 식으로 또 웹사이트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는 보면은 구체적인 설명들이 나와 있기도 한데, 이거는 요약본 같이 표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정의가 있고 애트리뷰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속성. XML로 사용하다 보면은 이제 애트리뷰트라는 것을 들여보셨을 거예요. 그때 구문 파트 하면서 속성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적용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주로 어떠한 표현 방식을 썼는지 스킴 같은 것들을 적용할 때 애트리뷰트를 좀 쓰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MODS도 애트리뷰트라는 것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애트리뷰트와 또 스페시픽, 이 타이틀 인포라는 상위 요소에서만 쓸 수 있는 또 애트리뷰트라는 것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속성에 관해서는 이번 과목 수업에서는 크게 다루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이것도 사실 속성은 실제 작성을 할 때, 메타데이터를 작성을 할 때 어떠한 정보의 값인지를 좀 구분하기 위한 요소로 이제 많이들 사용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 작성을 하게 된다면 애트리뷰트는 자연스럽게 이제 입력이 되게 될 것이지만 학습하는 단계에서는 애트리뷰트보다는 메타데이터 항목 하나하나들에 대한 정의 내용들을 살펴보는 것이 더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속성은 존재를 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은 공통적으로 쓸 수 있다 정도까지만 살펴보고 나머지는 하위 요소들, 상위 요소들 이런 것들 살펴볼 예정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서브 엘리먼트라고 해가지고 타이틀, 서브 타이틀, 페이지 넘버, 파트 넘버죠. 파트 넘버, 파트 네임, 논설트 뭐 이러한 하위 요소들입니다. 이거는 타이틀 인포라고 하는 상위 정보, 상위 요소에 쓰일 수 있는 하위 요소들. 그래서 지금 5개가 있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웹사이트에서는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어떤 교재나 슬라이드나 이런 것들도 다 요
웹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요 표준 내용들을 요약한 버전들입니다. 그래서 요 항목들 같은 거 학습을 하다가 좀 궁금한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참고하시고, 영어죠. 영어, 요 정의를 영어로 돼 있죠. 요거 그냥 카피 앤 페 붙여넣기 해서 구글 번역기에 붙여넣으면 번역 아주 잘 됩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이 되니까요.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그렇게 추가적으로 학습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MODS의 메타데이터의 요소들, 항목들은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MODS 메타데이터 요소는 상위 요소, 탑 레벨 엘리먼트라고 하는 상위 요소와 그에 대한 하위 요소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는 형태죠. 상위 요소마다 하위 요소를 갖는데 그것은 서로 다릅니다. 상위 요소가 달라지면 하위 요소의 종류도 달라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20개의 상위 요소는 하위 요소를 가지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하위 요소를 갖지 않는 것은 상위 요소 그 명칭 그대로 쓰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제 상위 요소 중에서 하위 요소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앞서 예시를 봤을 때는 타이틀 인포 같은 경우도 하위 요소가 존재를 했었죠. 이 하위 요소가 존재하는 경우는 상위 요소 명으로는 값을 쓸 수는 없어요. 메타데이터의 그 실제 값들을 상위 요소 이름만으로는 못 쓰고 하위 요소 중에 하나를 선택하든 뭐를 선택해 가지고 그 하위 요소는 무엇이다 라고 해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위 요소가 있으면은 최종 하위 요소로 내용을 작성을 해야 되는 그런 또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메타데이터의 자세한 내용은 앞서 보여드렸던 화면과 같이 그런 웹사이트들이 있으니까요. 거기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속성이라는 항목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타데이터에서는 특정 메타데이터 요소에서만 쓸 수 있는 스페시픽한 속성과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속성들을 나누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타이틀 인포라고 하는 요소에서만 쓸 수 있는 스페시픽한 그러한 속성이 있으면 그것은 다른 요소에서는 그 속성은 쓰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쓸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속성이라고 한다는 것은 타이틀 인포든 다른 요소든 그렇게 출연을 해도 속성으로 사용을 해도 무방하다 라는 것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속성으로는 주로 이제 날짜 표현 있잖아요. 날짜 방식, 네 자리의 연도, 그리고 다른 두 자리 숫자, 날도 이제 두 자리 숫자, 이렇게 표현을 할 건지, 아니면은 영어식 같은 경우는 날짜를 먼저 앞에 쓰고 그 다음에 달을 쓰고 할 건지, 그것이 서로 다 다르잖아요. 그것이 어떠한 방식으로 표현을 했는지에 대한 것, 그것을 작성할 때에 이제 날짜에 관한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언어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한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KOR이라고 하는 그러한 코드명으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ISO 뭐뭐뭐를 따르면 이제 한국어는 KOR이라고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언어는 어떤 코드 스킴을 써서 했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정보 통제에 관한 것이 또 있습니다. authority. 이것은 기존에도 우리가 살펴봤던 부분들이에요. 그때 메타데이터 스키마 같은 거 살펴보면서 이제 통제 어휘집이 존재를 한다라는 부분들을 한번 살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쓰이는 정보 통제에 관한 속성이라고 한다는 것은 어떤 통제 어휘집을 썼는지, 어떤 통제 어휘집을 URL을 어디 가면 찾을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명시하기 위한 속성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링크 주소 같은 경우, 정보 자원이나 부가 정보를 얻으려면 어디를 찾아가야 되는 URL은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이 주요한 공통 속성이고, 나머지는 이제 특정 데이터, 메타데이터 요소에서 특정적으로 사용되는 요 속성들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속성에 관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작성을 하는 단계에서 좀 고민할 내용들이기 때문에 수업에서는 한 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메타데이터 요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속성에는 무엇이 있다, 이런 것들은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은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충분히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요소들이 존재를 하면 애트리뷰트에 대해서도 common, specific 해가지고 공통적으로 쓰일 수 있는 것과, 이것은 여기에서만 쓰일 수 있는 타이틀 인포에서만 쓰일 수 있는 속성을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클릭해서 설명을 보면은 그 속성에 대한 내용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요소가 아니라 속성이니까요. 요거는 스킵을 하고 나중에 필요할 때 보는 걸로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제 상위 요소들, 탑 레벨 엘리먼트들이 20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20개의 상위 요소들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한번은 쭉 한번 훑어보면서 정의가 무엇인지 그것을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해가 안 되거나 이거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내용들은 아니고요. 우리가 진짜 정보 자원들을 많이 다뤄보고 조직을 통해서 목록이나 이런 것도 작성을 해 봤잖아요. 그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되어 있기도 해가지고 조금 생소할 뿐이지, 그것이 무엇이고 어떠한 내용을 다루는 요소인지 그것만 확인을 하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어떤 건지 알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20개, 많다면 많을 수 있는 그 요소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붉은색으로 표시를 해 놓은 거는 그래도 조금 많이 다룬다, 그래도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그런 요소들을 좀 붉은색으로 칠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타이틀 인포라고 하는 요소명이 있습니다. 한국어로 번역을 한 부분들은 옆에 기재를 해놨으니까 그걸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어로는 표제 정보, 쉽게 얘기하면 제목 정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보 자원에 대해서 저자가 부여한 제목이 무엇인지를 작성하는 그러한 메타데이터 항목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부분들은 없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네임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러한 요소명입니다. 그래서 저자 정보입니다. 그래서 정보 자원의 구현과 관련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회의나 미팅의 이름까지도 가능합니다. 꼭 사람 이름이 아니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 정보 자원을 구현했던, 정보 자원 구현에 책임이 있거나 공헌을 한 사람들 내지는 기관, 단체, 미팅 뭐 이런 것들도 다 요 네임이라고 하는 저자 정보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컨텐츠 유형입니다. 타이틀 오브 컨텐츠라고 되어 있어서 영어는 안 보셔도 됩니다. 잘 이해하기 어려우면. 컨텐츠 유형이라고 하는 그러한 상위 요소입니다. 상위 요소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형 그대로입니다. 정보 자원의 어떤 유형들을 또 규정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요거는 뭐 오디오다, 아니면 뭐 문서다, 뭐 이러한 부분들, 그런 것들, 영화다, 그런 것들을 기록을 하는 그러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장르라는 요소입니다. 장르는 그야말로 우리가 흔히 쓰는 그 장르가랑 용어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예술 내지는 문학 등에서 스타일이나 어떤 형식 등에 따라서 우리는 장르를 많이 구분하기도 하잖아요. 이 영화의 장르는 SF다, 드라마다, 아니면 액션이다,
그러한 것들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장르는 무엇이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장르를 표현하기도 하지만 장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떤 그 형태에 따라서 구분을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꼭 이제 영화만 해당된다, 음악만 해당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뭐 보고서나 이런 것들도 장르의 한 측면에서 할 수가 있겠죠. 결과 보고서니 아니면 정책 보고서니 뭐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이 될 수도 있어요. 장르 측면에서. 그럴 때 이제 구분을 하기 위해서 장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스타일, 형식 등에 따라서 내용을 특징 지을 수 있는 범주의 용어를 사용하면 장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출처 정보라고 되어 있는데 오리지널 인포를 해석하다 보니까 이제 출처 정보라는 것들이 해석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마크 같은 경우에서는 이 다섯 번째 항목과 대응되는 것이 이제 그 발행 출판사 발행일 뭐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죠. 발행사항 같은 경우 그것을 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자원의 발행, 출처 등을 나타내는 정보를 의미하게 되는데요. 어떤 출판사 이름이 무엇이니 아니면 출판한 일자가 언젠지 출판 장소 그러니까 지명이었죠. 출판지라고 하죠. 그러한 것이 무엇인지 발행지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정보입니다. 이거는 마크에서 사용하던 것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래서 이 정보자원의 발행 요소들 그거에 관한 정보들을 담고 있는 것이 이제 출처 정보에 대한 상위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언어, 랭귀지라고 하는 상위 요소가 있습니다. 이 상위 요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언어 맞습니다. 예, 정보자원이 작성된 언어가 무엇인지 한국어인지 영어인지 그걸 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닐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언어라는 측면은 뒤에서도 나중에 다루겠지만 우리는 한국어 같은 경우는 한국어로 얘기를 하고 한국어의 그 문자 죄송합니다. 체계로 작성을 합니다. 네. 근데 서양의 언어들을 보면은 그게 서로 완전히 1대1로 독창적으로 존재하진 않아요.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알파벳 문자를 쓰죠. 이탈리아도 알파벳 문자를 씁니다. 스페인어도 알파벳 문자를 써요. 문자 체계는 동일해요. 언어는 서로 달라요. 영어로 얘기해도 스페인어로 얘기해도 그건 서로 같지가 않죠. 예. 그래서 문자 체계는 동일합니다. 물론 단어를 쓰는 게 다르죠. 예. 영어 같은 경우는 F를 APPL로 쓰지만 스페인어는 다른 식으로 쓸 거예요. 대신 그것을 기록할 때는 알파벳, ABCD 알파벳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 둘은 이제 되게 재밌는 특징이에요. 언어는 이제 스페인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스페인어만의 고유한 문자 체계는 없어요. 영어, 라틴 문자라고 하죠. ABCD라고 되어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영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거는 이제 라틴 문자 체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ABCD 알파벳은 영어도 그걸 차용해서 쓰고 스페인어도 그걸 차용해서 쓰고 이탈리아도 차용해서 쓰고 그런 형태입니다. 네. 그거는 나중에 이 언어 하위 요소 할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하위 요소는 구분을 하고 있어요. 랭귀지 텀이라고 하는 하위 요소가 있고 스크립트 텀이라는 하위 요소가 있습니다. 스크립트는 그 문자 체계를 얘기하는 거고 랭귀지는 그 언어를 얘기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앞서 예시로 들자면 영어 같은 경우는 랭귀지는 잉글리시고 스크립트는 라틴이 되는 형태죠. 라틴 문자 체계. 스페인어도 언어는 스페인어고 스크립트 타입은 이제 라틴 체계가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부가적인 상식, 추가 상식 정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 메타데이터 이해랑은 큰 상관이 없었어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피지컬 디스크립션이라고 해서 형태 기술 정보가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많이 봤듯이 형태사항이라고 번역되어서 많이 활용되었던 마크의 내용들입니다. 실제 정보자원이 물리적인 어떠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지, 26cm인지 뭐 몇 cm인지, 내지는 페이지 수가 몇 페이지인지 이러한 내용들을 기술하는 그러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abstract, 한국어로는 이제 요약 정보, 요약입니다. 그래서 정보자원이 갖고 있는 내용들을 요약해서 기술하는 형태가 이제 요 상위 정보가 되겠습니다. 논문 같은 경우는 초록이 항상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문서 포맷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논문 같은 경우는 요 초록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요소들이 여기에 반영되는 형태가 될 겁니다. 보고서나 다른 데에서도 이런 요약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테일 오브 컨텐츠라고 해서 내용 목차 정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거는 책에 보면은 앞쪽에 목차가 있잖아요. 그것을 의미합니다. 컨텐츠가 어떠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제목들, 소제목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들을 작성하는 상위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열 번째 타겟 어디언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용 대상자. 요거는 정보자원이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이용자 그룹을 얘기를 하는데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지, 청소년을 대상을 하는지, 성인을 대상을 하는지 그러한 대상자들이 다 있고 그런 대상자들을 작성합니다. 그래서 아동, 청소년, 어른, 성인 이렇게 작성하는 뭐 그러한 요소들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일 것 같아요. 뭐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네, 조금 다 와가고 있습니다. 네. 11번째는 주기사항이라고 되어 있어서 노트예요. 이건 마크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마크에서도 주기사항이 있었죠. 요거 주기사항은 그때도 봤듯이 무엇이냐면 정보자원과 관련해서 다른 요소들의 상위 요소들에 뭐 해당하진 않지만 작성이 있으면 좋은 항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주기사항에 그냥 작성을 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주요한 상세 정보나 뭐 이런 것들이 주기사항에 보통 포함이 많이 되었었죠. 마크 같은 경우도. 그거는 이제 마크에서 작성하던 형태를 역시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기사항은 다른 상위 요소에 포함되진 않지만 메타데이터로 작성이 돼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은 주기사항으로 기타 등등이죠. 일종의 그렇게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번째 요소로는 주제명, 서브젝트 주제명입니다. 이거는 메타데이터 스키마 파트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통제 어휘집 얘기를 하면서 주제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보자원이 중점적으로 다루는 주제를 나타내는 용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주제를 나타내는 용어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 주제를 작성할 때는 어떠한 측면에서 작성이 되는지, 어떤 통제 어휘집을 썼는지, 아니면 어떤 항목을 다루는 주제명인지 이런 것들이 또 있습니다. 하위 요소가 생각보다 여기 주제명에 관해서는 좀 디테일하게 작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표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때 가서 또 살펴보겠지만 그야말로 이거는 문헌정보학 아니면은 뭐 음학, 미술 뭐 이렇게 주제명을 그냥 자연언어로 자기가 쓰고 싶은 용어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타내는 그런 주제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3번째는 영어로 하면 classification, 한국어로는 이제 분류 기호가 되겠습니다. 도서관에서 분류 기호가 있죠. 800번대다, 뭐 300번대다 그런 것과 같이 공식적인 분류 체계에 의해서 분류된 그런 기호들을 얘기합니다. 뭐 KDC, DDC를 썼느냐, 아니면은 뭐 보고서, 정보 자료 같은 경우는 어디 부처를 분류할 수 있는 문서를 분류하는 어떤 체계가 있다, 분류 체계가 있다. 그럼 그것에 맞게 분류된 그 기호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14번째는 연관 정보입니다. 연관 정보는 말 그대로
우리가 작성을 하는 지금의 정보 자원과 관련이 있는 다른 정보 자원들을 그냥 같이 기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서로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서로 연결시켜 주기 위해서 그것을 정보들을 합니다. 네, 50분이 다 됐네요. 그럼 15번째 요소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15번째는 이제 식별기호라는 것이 있습니다. 식별기호, 아이덴티파이어. 이거는 그야말로 계속해서 누누이 얘기했던 정보자원마다 고유하게 부여된 식별기호를 의미합니다. 도서 같은 경우는 ISBN이라고 각 도서마다 부여된 그 고유한 기호들이 있었잖아요. 저도 주민등록번호가 있고 여러분들도 주민등록번호가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사람을 식별하는 식별기호입니다. 그런 것처럼 정보자원에 그런 식별기호가 부여가 되어 있다면 그 식별기호를 작성하는 그러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네, 서론이 제가 좀 길어서 50분이 지나서 아직 상위 요소도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또 나머지 뒤에를 이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럼 50분 경과됐으니까 이어서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